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얘기잖아요. 체납액을 또 이렇게 따져보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1등 서울, 2등 인천, 3등이 부산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체납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네. 부산 진구. 네. 체납액이 가장 큰 지역은 해운대구로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어떻게 체납을 이렇게 하면서 버틴다는 얘기야. 부산시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지금 저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유명한 학교법인의 대표도 계시고 회사의 대표도 계시고 하는데 왜 계속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약 입찰 용역 구매 뭐 보조금 금지 중단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만약 그게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이 계속 안 내면서 이렇게 버티고 회사를 경영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좀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체납액을 살펴보면 그 장기 체납자일수록 높았는데요. 네. 지금 한 21년에서 25년 사이 이때 이제 체납 기간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체납액은 그 69억 6천만 원. 결국 이제 장기화가 될수록 금액이 굉장히 이제 커져서 이제 상환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요. 사업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틴 것인지 그것은 중단되었는데 계속 가산세 이렇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제 컨설팅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적법한 어떤 납세임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분명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흐를 수 있는 안 내는 부분은 방향으로 예, 있다고 버티는 보입니다. 컨설팅을 또 할 수도 있다라. 컨설팅까지요? 예, 버티기 컨설팅. 절세와 탈세는 모호한 표현이죠. 버티기 그게 뭐가 모호합니까? 사실 모호하지 않죠. 버티기 컨설팅? 그들이 모호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부산시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 1,477억이고 이 중에 결손 처분을 300억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해 300억 정도를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제산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고 이제 행방불명, 그 시효 소멸, 그리고 배분 금액 부족, 그다음에 뭐 평가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시효 소멸이 뭐예요? 시효 소멸. 모든 이제 행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일정 기간이 이제 한 5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결국 못 받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5년간 재산이 없는 걸로 버티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나요? 악의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갑자기 머리가 좀 하얘지는데요, 제가? 네. 5년을 버티면 시효 소멸로 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전제 요건이 이제 체납 당시에 무제산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법인데 이게 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무시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평생 그 세금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재산을 타인명을 돌리시어가 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무제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악랄하게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그렇죠. 세금을 피하는 쪽으로 예, 예. 그 선량한 분들은 그렇죠. 평생 그 무거운 납세 의무를 그렇죠.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제산으로 5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제 동생이라든지 뭐 제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한테 재산이 잡히는 거고 그분들 카드만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보시면서 막 화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체납자들이 저 시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야말로 참 악랄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나 싶은 만큼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컨설팅. 여러분께 혹시 이런 방법이 있어요라고 절대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정도까지들 하고 있다. 이게 뭐랄까 다 들여다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 네. 이 뻔한 방법 이제 쓰지 마시라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무사님이신데 네. 나름대로 좀 어떤 뭐 내밀할 수 있는 얘기들을 용기를 갖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따로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세 분께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현장에서 겪어오시면서 진짜 이거는 너무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사람 세상에 이런 거. 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모 구청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인수위원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5천만 원이 넘게 체납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 네.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네. 이제 그 담당하시는 국장이 예,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구청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네. 아니 어떻게 5년 동안 출국 금지 조치도 안 하고 그러느냐. 해외에 나간 거 내가 아는 것만 벌써 몇 번이다. 어떻게 보면 유력자니까 정구청장과 친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 계속 5년을. 그래서 당장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을 아주 여유 있게 사셨네요, 그분은. 그죠? 그렇죠.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요, 당사자가 우연찮게 수색할 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연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이웃에서 잠깐 이 시간에 그냥 왔던 사람처럼 그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해서 그걸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연기술까지도 이제는 가지고 가는. 애를 쓰긴 쓰네요. 네. 마정아 박사님은 네, 겪은 것만 없어요? 어떤 법인이 이제 국세랑 이제 지방세가 동시에 이제 체납이 됐는데요. 네네. 이제 지방세 체납금이 훨씬 더 컸던 사안인데 국세는 다 내고 지방세를 안 내고 이렇게 버티는 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지방세가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좀. 징수 제도나 과정이나 이런 장치들이 좀 더 네. 만만한가요? 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좀 벌칙이나 이런 게 좀 지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 질문 정상 드릴게요. 뭐 대응하는 방법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출국 금지 조치예요. 왜냐하면 네. 요즘은 해외에 나가기 되게 많거든요. 음. 뭐 놀러도 나가지만 일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친척 중에 네. 국세청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체납을 많이 하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니까 와서 1인 시위하고 막 난동 부리고 난리가 아니었다며. 그전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던 사람이 출국금지에 딱 가서 걸려보니까 하고 이제 네. 피부로 느낀 거죠. 이제 골프장도 못 가고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출국금지라는 게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좀 압박하고 네. 효과적인 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산시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대체 뭔 얘기일까요? 대상자면 무조건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다 출국금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이제 출국금지가 조금 이제 저번에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돈을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우리가 체납 처분하기 힘들게 만들 경우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외국에 못 나가도록 신변을 탁 이렇게 꺼놓으려고 하는 그런 힘든 제재가 아니거든요. 외국에 이제 출입 횟수도 많고 또 외국으로 또 돈 외화거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조건이 맞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나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출국 금지가 굉장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까다로워요. 봤을 때 이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크진 않아요. 이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실 납세자와의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작업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액 체납자 중에 악질인 사람도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느꼈던 이미지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징벌적인 그런 요소로서의 출국금지. 그래서 일신을 구속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은 뭐 제재적 성격으로는 좀 강하게 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요. 또 이게 저희가 어떤 인권 차원에서 보면은 또 이제 너무 남용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좀 약간 실제 효과를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징수의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전체 인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실제로 뭐 해당이 되는 분들을 추리다 보면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또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요건 실제로 출국 금지를 신청 들어가는 비율 자체도 매우 낮고요. 정 수장님이 아까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그 시점에 의해서 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받자마자 여권을 받자마자 나가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만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잠깐 시간의 갭을 이용해서. 그래서 올해 6월 11일부터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게 이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인권 문제 이제 말씀을 마 박사님이 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유럽 사람들이 왜 세금을 많이 내고서도 불만이 없을까?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를 많이 해서 그랬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예. 세금 징수를 할 때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나만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징벌적으로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 교통 위반 한 번 했는데 재벌이라는 이유 돈을 더 많이 내죠. 예. 뭐 몇백 배 많이 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때도 불만이 좀 굉장히 적다 하는 건데 적어도 나에게 온 것은 공정하게 왔을 것이다라는 믿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변에 알려준다든가 정도를 따져서 누가 봐도 악랄한 상습 고액 체납자. 저건 그냥 누가 봐도 부자인데 하는 분들은 아니면 그거를 찾아서 이제 공개를 보는데 네. 아니 메인에 그냥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명단 공개? 명단 보신 적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서요? 네. 보신 적 있냐고요? 없죠. 없죠. 저도 없습니다, 사실. 뭐 하나의 그냥 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그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게 더 낫겠죠. 당사자들은 왜 내 이름이 나면 누가 보지 않을까? 굉장히 또 불안감이 가슴 있을 예, 테니까. 조마조마하고 부담을 느낄 건데 이것이 체납에 대한 일벌 백계로 가기까지는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온갖 술수를 써서 피해 나가는 몇몇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이 체납자들의 이 세금을 네. 받아내는 방법 정말 없습니까, 의원님? 고의적으로 이렇게 은닉한 재산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은닉 재산 신고 그러니까 포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세원 발굴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제3자나 친인척 이런 분들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이제 누가 신고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신고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건도 없어요? 예, 왜 없냐면은요. 카드라, 카드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집에 뭐 있더라. 뭐 이런 거 정도로는 사실은 이게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체적이에요. 객관성과 결과에 따른 확실성이 확실히 보장이 돼야 이 신고가 포상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극히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택수색이에요. 직접 가서 수색해서 그걸 찾아내는 건데요. 이것이 실효성에 제일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마영 교수님, 그러면 연구를 하시는 그 가운데 네. 지금까지 나온 네. 가장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 있다라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예전에 이제 해봤던 네. 결과에 의하면 아예 어떤 지자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때 뭐 계약 자격을 뭐 제한을 한다라든지 대금 지급을 좀 받을 때 뭐 그걸 이렇게 차감을 하고 준다라든지 그런 압류 식의 내지는, 네. 하는 게 좀 제일 이렇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 합리적인 아닐까 방법이 생각.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머리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주지 않잖아요. 저한테는.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인식이나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게 많이 좀 저감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해를 주는 건데요. 그렇죠. 결국은 그 세금을 안 내는 걸 체납이 됨으로써 내가 그 부분을 다 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럼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시켜갖고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굉장히 죄라는 인식까지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걸 인식 강화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그분들의 인식 강화가 아니라 우리 시민 대국민들이 같이 이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 인식 강화는 뭐 이게 사회가 좋아지면 계속 따라오겠지만 그거는 그냥 필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고 실제로는 신상 필벌이잖아요. 그 확실하게 그런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를 저지른 사람한테 벌을 강하게 주는 건데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내부 부패 신고 같은 거 할 때 5억 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예. 주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팔자를 고칠 정도로 확실히 보상해주면 신고 확실히 합니다. 제도적인 방법이나 구조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식 강화를 아무리 해도 양심의 방패를 팍 친 사람들은 네. 그냥 논외예요. 정말 일단 뚫어낼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어야 그게 돼요.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공개해주고. 그렇죠. 비양심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분노하기 때문이죠. 국세와 지방세 중 어느 쪽이 더 징수하기 어려운가요?
지방세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재산 조사를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이제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금융 정보라든지 하다못해 국세 체납 정보 같은 이런 정보를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입수를 할 수 있어서 네. 지금 지방세 세무 당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운데 이제 지금 징수를 하시고 계시고요. 예. 지금 현행법상 보시면 그 국세나 뭐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세 탈루 혐의 같은 이제 확인을 위해서 어떤 기본 그런 좀 특정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제공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정보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왜 근거가 없나요? 네. 칸막이 문제가 네. 칸막이 안 주는 거죠 이제 그 지방에서 그걸 확인하지 못하게 네. 주지 않는 건데 그 국세 차원에서 그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파트로 나눴을 때 예. 우리 먼저 완전하게 걷어야지라는 욕심인가요? 그거보다는 네. 기관끼리 협력이 안 돼. 예를 들면 중앙정부 안에서도 이 4대 보험하고 국세청이 협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국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빌리거나 할 때 소득이 낮은 친구들한테 융자를 더 많이 해주고 장학금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동포들 유학 오는 친구들 네. 건강보험 없는 거기는 영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와,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되는군요. 그렇죠. 되지 국세청이 알려만 주면 되는데 그 공유를 잘 안 하는 거죠. 그게 참 문제네. 또 하나 또 답답한 또 감자 또 하나 고구마 또 하나 원치네. 소통의 문제네. 진짜. 지방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차단된 상태에서 더듬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납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 칸막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죠? 어떤 어려움도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 징수에 그 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의 문제가 분명히 여기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4개 업체, 개인이 332명인데요. 이걸 관리하는 부산시 본청의 징수 담당자는 팀장 포함해서 7명. 그러니까 7명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구군에는 체납자 수가 200명으로 가장 많았던 진구의 경우에 징수 담당자가 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군에서는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 징수를 하고 그 이상의 어려운 경우는 거의 다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은 1과 50팀으로 40명씩 존재하고 경기도도 1과 3팀으로 22명이 존재를 하는데 부산시는 한 팀, 딱 7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체납액이 적은 광주, 울산, 대전은 저희와 버금가는 8명, 5명이 이것을 지금 전담하고 있다는 현실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부산시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 부산시의 문제,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힘들다는 얘기죠. 예, 문제는 뭐냐면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체납 정리 업무과라는 것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업무 보고 들어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이제 그다음 자무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체납에 대한 뭐 전화, 온갖 민원 예. 이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 네. 일단 뭐 구군과 시 모두 인원이 이제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네. 그분들은 또 시로 올려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시에도 예, 인원이 예. 또 부족하다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구에서 파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 숫자가 더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른 구를 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 공무원이 와서 종로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광진구나 이런 다른 구를 해요. 예. 서로 모르는 게 더 나으니까. 그리고 자꾸 교체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교체를 많이 해줘. 그 다음에 승진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포상금이 또 예. 1년에 이게 이제 몇 문제는- 천만 원씩 포상금을 오. 줍니다. 또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240명 정도 동원해가지고 네. 그 체납을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잔인하게 받아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기초수급자 해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버렸습니다. 그 세금을 받아내는데 잔인하게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인원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특히 오늘 방송을 예. 좀 참고하셔서 시장님께서 그런 이 부분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산시장님께서. 예.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더 나아질 수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납자들의 술수가 교묘해질수록 또 거기 응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6월부터 행안부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치 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3회 이상 체납돼서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면 그 체납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 됐을 시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발급받은 당일에 막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 대상으로 포함을 했고요. 또 그래요? 하나 중요한 건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나 6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척까지도 금융조회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들이 그 재산에 늘었을 때 자금 출처를 소명을 못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3년 이하의 구금형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가량의 벌금형을 때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뭐라 벌금을 중요합니다. 부과한다를 좀 예, 죄송합니다. 때리는 건 아니죠. 이게 실명제 때문에 네. 차명한 다음에 이제 내 거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친척을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친척도 변심하면 그렇죠. 어려워지는데 네. 예. 말씀해주신 프랑스의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예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온정을 벗어나서 네네. 이제는 좀 비양심 체납 상습자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제재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되게 이런 골치가 아파서 그런 제도들이 생겨났겠죠. 그렇겠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안 냈겠죠, 예, 그날은. 그럼요. 자, 인원 부족, 제도적인 한계, 부산시가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또 제도 탓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부산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이며 의지는 있는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네. 부산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하고 있는,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가택수익 기간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년에 3개월씩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132억 원을 상반기에 징수를 했습니다. 네. 은행의 대여금고 개문 조치라든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집중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밤 8시서부터 11시까지 이 자동차 차량, 체납 차량에 대해서 상시적 번호판 영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세워놓을 만한 시간에 가서 그렇죠. 떼어오는 8시, 거죠? 11시까지 보니까요. 예, 용접도 하더군요, 근데. 용접을 하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플라스틱에다 떼우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행위 취소 소송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뭔데 이게 없어요? 이게 무슨 쉽게 말이에요? 말해서 빼돌린 재산을 찾아오는 것을 소송하는 건데요. 물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고 하듯이 저희 부산시가 7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돼요. 소송은 거기 입증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건마다의 이유를 댑니다. 건건마다. 오늘은 내가 뭘 가지러 왔고, 오늘은 어떤 이유로 왔고, 오늘은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소송까지 가서 입증을 하려면은 이것 또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이거 처음으로 한번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했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서울시가 아까 40명 5팀이나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협업이 아마 잘 됐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영건이라는 건 안에서 영건이 아니라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증해 보려고 안 되는 거죠, 입증이. 근데 이건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 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네. 환성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아까 이 어떤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이 부분에 투여도 더 해주고 부산시가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취소 소송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참 했습니다. 노력도 영건. 하고 했는데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지 뭐 소송을 붙을 거 아니에요. 입증도 안 되는데 무슨 소송을 붙겠습니까? 아니 서울에 그 한건 입증했다는 거 좀 가서 좀 물어보고 좀. 이제 물어보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했는지. 아마 서울은 인원이 많을 겁니다. 제가 추측건데. 예. 좀 언론도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38개 동대가 네. 유명해진 이유는 언론이 이제 보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TV에서 막 했죠. 네, 그렇죠. 부산도 방송 프로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빅벙커에 네. 담당 PD가 이제 2분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씩 나눠가지고 그 기동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담당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거죠. 다 조용하네. 자,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부산시가 얼마나 또 징수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도시의 징수율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우리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징수율은 그러니까 그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7대 도시 중 5위, 결손율도 5위, 미수금률은 3위. 결론적으로 봤으면 좀 나쁘진 않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결손 처분 후에 수납 현황이 중요한데 네. 그 결손 처분을 했는데도
재산이 발생하면 그걸 취소하고 체납을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0.8%로 좀 같은 수치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인천이 아무래도 좀 돈이 더 많다 보니까 네. 결손 후 징수율을 보면 부산이 16%, 인천이 8.9%로 부산시가 더 높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그래도 끝까지 들여다보고 생겼네 하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끝까지 측면에서. 추적했다. 예, 마정아 위원님, 이런 경우는 그래도 부산이 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제 네. 잘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냥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에이, 볼 하나 수가 잘한 있는 건데? 예, 부분인데요. 네. 아니 저희는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산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은닉 재산을 이제 찾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반대로는 좀 사실 결손 자체가 조금 느슨하게 돼서 이제 뭐 됐을 뭐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노력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래도 잘한 부분이다. 네, 네, 네. 끝까지 그래도 또 보고 있었다. 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부산시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타시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잘한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예,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세 정의 체납 관리 제도라는 관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 만에 245억을 징수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아주 그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요. 네. 생계형 부분에 있어서요. 체납자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사업과 연계가 이제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제기를 해서 그것이 다시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아주 그 마련을 잘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쪼아서 내라가 아니라 낼 만한 사람은 내야 되지만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예.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를 지사가 했습니다. 성남에서 한 성과를 그대로 또 경주에서 또 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데요. 광주에도 이미 뭐 체납 정리반이라 해갖고 이름을 좀 바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투여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부산시 제발 인원 좀 투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부산시 뭐 손 놓고 있겠습니까? 또 계획도 세우고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네. 부산시는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런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실효성이 있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가 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뭐 소득이 없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징계팀이라고 말한다면 그 팀의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다른 수도권의 특별 전담팀이 있는 뭐 시도와는 좀 다르게 우리 시는 한 개 팀이 이 고액 체납자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더 상세한 체납 처분을 하기에는 약간 인원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보강 계획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2~3명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1개 정도를 더 만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 중에 시효소멸로 매해 그러니까 징수를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은 아닙니다. 10억 정도, 매 예, 10억, 예, 10억 정도인데 예. 재산이 없는 분들의 세금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잘 숨겨서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지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효 소멸 결손이라 하는 것은 시효가 완성돼서 즉 5년의 기간 동안 징세관청에서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부동산 지적 조회, 금융자산 조회, 매출 채권 조회 등 그렇게 했어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체납자가 재산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냅니다. 체납자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일시에 체납세를 좀 내기가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분합형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하셔서 맞는 자기 분수에 맞는 계획을 짜셔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힘을 뭐 드리고 싶고요. 의무를 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성실히 납세 의무를 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마음이 씁쓸해지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고요. 시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숙제죠. 한 줄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줄평. 네. 가난한 것보다 불공정한 것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킨다. 아 맞다. 정리된 것 같은데 한 번에. 무지 어렵네, 근데. 아니 아유 이제 와도 왜 그러세요? 야 방송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어떤 들었던 심정을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가난에서보다 네, 하도 구박을 받아서 요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공정에서 오는 분노가 더 크죠. 네. 체납 끝까지 추적합니다. 자진 납세하여 강명 찾읍시다. 자 우리 마정아 박사님 한 줄평 오늘의 한 줄평. 네, 저는 사람의 품격은 성실납세부터 요거입니다.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원초적인데 되게 와닿는데. 이게 더 많이 와닿는다. 사람의 품격은 성실납세부터. 그러니까요. 금수들은 납세를 안 하니까요. 그죠? 금수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8조를 잘 모르시거나 예전에 알면서도 찔리게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시의 생활비인 이 지방세, 부산에 살려면 시민으로서, 부산의 식구로서 당연히 자기도 생활비 내야죠. 그죠? 예, 지방세 납부해야 되고, 자, 그래야 부산시의 살림도 탄탄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억울하지가 않겠죠.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